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찰스 슈왑의 위기 제2의 리먼 브라더스일까입니다. 찰스 슈왑 관련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글을 썼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그 이후에도 찰스 슈왑을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찰스 슈왑의 주가를. 그런데 어제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는 글은 썼었는데 영상으로는 안 만들었었어요. 네, 요번에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찰스 슈왑의 일봉 차트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3월 10일 날부터 찰스 슈왑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월 13일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할 때 저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발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3월 22일에 이런 사태가 터지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나와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했었던 예금자 예금 보장을, 그러니까 모든 예금자 예금 보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은행에도 대상으로도 그렇게 적용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포괄적인 보험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실리콘밸리만 특수 케이스였다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은행들 주가가 막 하락하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찰스 슈왑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은행들이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 말 한마디에 은행 위기가 와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3월 23일 날 이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이날은 이제 은행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이 시기 동안. 이 한 3일. 옐런 재무부 장관도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은행들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회에 나와가지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말을 바꿔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은행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요. 불과 하루 만에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찌됐건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위기가 오면은 재무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죠. 다시 은행주들이 전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찰스 슈왑만의 문제가 터집니다. 3월 28일에 블룸버그가 무슨 보도를 냈냐면 찰스 슈왑이 파산 위기에 있다, 그런 뉴스를 내보내요. 그 뉴스 이후로 이제 찰스 슈왑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그 하락세가 어디까지 왔냐면 3월 13일에 만들었던 종가 밑으로까지 와버렸어요. 게다가 이게 꽉 찬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찰스 슈왑의 주가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이 거의 40%예요. 굉장히 큰 하락을 했다는 거.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물론 이게 찰스 슈왑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찰스 슈왑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대형 은행의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중소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그냥 넣기만 해도 거의 확정적으로 4%씩 이자를 받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현금이 굉장히 귀해지는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뭐 찰스 슈왑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왜 찰스 슈왑 얘기가 계속 나오냐? 왜냐하면 유동성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찰스 슈왑이 유독 저금리 기간에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대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거의 뭐 1970년대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 너무 장기 채권에 미리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채권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이상 찰스 슈왑이 하락했는데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다른 은행도 다 똑같이 겪는 위기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소형 은행 ETF 차트랑 대형 은행 ETF 차트거든요. 지금 중소형 은행 ETF 차트는 보시면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반면에 이거는 대형 은행 ETF 차트인데 대형 은행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만든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예요. 이제 회복하고 있죠, 대형 은행은. 게다가 지금 예금이 중소은행에서 빠져나와서 대형은행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중소은행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은행은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찰스 슈왑이 사이즈가 중소형 은행이 아니잖아요. 찰스 슈왑 사이즈는 대형은행인데 대형은행을 안 따라가고 지금 중소은행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해결될 일? 뭐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옐런 장관이 그랬잖아요. 은행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예금자들 예금 보장해줬던 거 이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렇게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해결될 일일까? 이미 연준에서는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BTFP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이제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 은행의 기간 대출 프로그램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에 한몫했던 프로그램이죠. 코인 급등 이후 이거 영상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찌됐건 연준이 지금 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찰스 슈왑이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찰스 슈왑은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니처 뱅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찰스 슈왑의 경우 3,400만 명의 고객 계정과 자그마치 7조 4천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미국 재무부가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에 해줬던 것처럼 찰스 슈왑의 모든 예금자,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예금자가 지금 3,400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찰스 슈왑은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찰스 슈왑이 채권이나 증권 외에 예금 보유액만 3,670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2022년에 1년 내내 양적 긴축을 통해서 확보한 돈이 6천억 달러인데 그거의 반이나 되는 돈을 이미 쓴 거예요. 3천억 달러를. 그런데 아까 찰스 슈왑의 예금 보유 찰스 슈왑의 채권이나 증권 외에 예금 보유액만 얼마죠? 3,670억 달러예요. 3,670억 달러에 3천억 달러 이미 썼으니까 둘이 더해도 지금 뭐 6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22년 1년 내내 QT를 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벌써 3천억 달러를 쓴 상황. 여기에 찰스 슈왑이 만약 파산한다면 과연 찰스 슈왑을 위해서 구제금융을 쓸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거죠, 이제. 만약 찰스 슈왑이 파산한다면 옐런 재무부 장관이 3월 23일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를 말하면서 쉽게 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자, 이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재무부는 이미 부채 한도가 상한에 도달한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슈왑이 한마디로 만약 찰스 슈왑이 파산한다면 이를 구제할 방법이 아예 없죠. 개인적인 결론. 찰스 슈왑의 파산 이슈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되게 큰 이슈입니다. 뉴스도 좋지만 따로 HTS나 MTS의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하셔서 주가 움직임을 체크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빠르고 솔직하기 때문에 찰스 슈왑에 관한 뉴스가 없더라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분명 내부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